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복지센터에서 헬스 담당을 맡고 있는 소예슬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여 주실 잔김 정형외과 전문의는 MIT 공대를 졸업하시고 템플 의과대학에서 정형외과 레지던시를 마치셨습니다. 현재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소재해 있는 Northern Virginia Orthopedic Specialist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 한인복지센터에서 이사님으로 자원봉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번 어깨 통증 세미나가 마친 후 많은 분들께서 장김 이사님을 너무 좋아하시고 무릎 통증에 대한 세미나를 요청해 주셔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김 선생님의 강의에 앞서 질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등록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장김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아니면 강의를 마치고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화면 밑에 보면 채팅창이 있는데요. 여기 챗이라고 써 있는데 보시면은 그 네모 박스 같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누르시고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타입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타입을 하셔서 그때그때 질문을 해주시고 타입이 어려우신 어르신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강의가 끝나고 육성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마치고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마이크는 이제 장김 정형외과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 잔킴입니다. 오늘은 무릎 술관절 퇴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학력은 벌써 말씀드렸고요. 관절염은 우리 몸 어디에 관절이 있는 데마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관절염이 생기는 부분은 물론 무릎이지만 딴 데도 히프도 척추에도 손에도 발가락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릎의 구조를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구조를 알아야지 뭐가 어떻게 잘못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관절 내부를 보면은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게 이게 연골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은 이게 반질반질하게 생긴 것이 이게 연골인데 이 허벅다리 끝에도 있고 이 종아리뼈 위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연골은 연골 액체들이 묻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마찰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이랑 얼음이 움직이는 것보다 마찰이 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연골이 닳아버리고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리고 이 연골들 그리고 뼈를 잡아주는 힘줄들이 4개가 있습니다. 요 중간에 2개, 앞자 십자 인데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posterior PCL 그리고 안쪽 바깥쪽에 있는 힘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벅다리 뼈랑 종아리 뼈 사이에 있는 게 메니스커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메니스커스가 shock absorber를 해주는 충격을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뼈를 잘라보면 옆에서 보면 뼈가 이렇게 있고 뼈를 감싸주는 연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골이랑 뼈 사이에 메니스커스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흔한 문제들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면은 10대랑 30대 사이에는 대부분이 많은 문제가 십자인대 파열이랑 메니스커스 테어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이 많고 액티브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운동이나 레크리에이셔널 액티비티를 하다가 손상을 다치기 때문에 이런 힘줄이나 메니스커스가 찢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40대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메니스커스 여기 반달 모양으로 있는 물렁뼈가 뼈 사이에 있죠.
얘가 찢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고 50대, 70대, 80대 분들은 보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이지만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닳아버려서 나타나는 문제가 제일 흔하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클리닉에 오셔서 서류 작성하실 적에 나이를 안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의사 입장으로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이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0대 무릎, 70대 무릎 하면은 벌써 환자를 보기 전부터 데이터를 보면은 이분은 문제가 이럴 거라는 추측이 벌써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이를 물어보는 거니까 의사 병원에 가게 되면 오피스에 가게 되면 나이를 꼭 적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쓰고 다른 관절염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wear and tear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반질반질했던 연골이 닳아버려서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스무스하고 아무리 비벼도 마찰이 없었는데 이렇게 다 닳아버리고 뼈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뼈가 뼈를 비비게 되면은 뼈는 신경이 많기 때문에 압력을 다 느껴요. 연골에는 신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경이 없기 때문에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통증도 없고. 근데 뼈가 노출이 되게 되면은 신경이 많은 뼈랑 잡착이 되고 마찰이 되고 비비면은 그거는 이제 통증으로 우리 두뇌에 신호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면은 재생이 안 돼요. 몸이 다시 그거를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요 왼쪽에 있는 엑스레이 사진은 정상인 엑스레이입니다. 뼈랑 뼈 공간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만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연골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 안쪽으로는 이 공간이 없어요. 요 바깥쪽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바깥쪽에는 연골이 아직도 남아 있고 요 안쪽으로는 연골이 다 닳아버려서 뼈가 뼈랑 비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환자는 요 안쪽으로는 통증이 심하죠. 원인은 뭡니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원인을 찾으려면 되게 힘들죠. 왜 그러냐? 여러 가지의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그 연골이 닳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오래 살면은 누구나 다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화 현상이고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았냐에 대해서도 많은 이유가 될 수가 있죠. 비만이 있으신 분, 체중이 있기 때문에 무릎에 압력이 너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압력을 많이 받고 사는 연골은 아무래도 빨리 닳아버리겠죠. 새 타이어를 갖다 달고 타는데 물론 그 차 체중이 높으면은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타이어도 바퀴도 빨리 닳아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 물론 그게 안 좋고요. 유전, 그죠? 어머니도 아버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무릎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신 적이 있다 그러면은 물론 유전이기 때문에 뼈나 연골이 약한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 사고든 운동 사고든 관절에 연골이 손상을 받으면은 그게 더 빨리 닳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여러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초단기 관절염이라는 내가 진단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슬로우 다운을 시킬 수는 있는데 100% 막는다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증상들을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통증이에요. 아파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언제 아픕니까? 활동할 때, 서 있고, 걷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힘들고, 특히 또 추운 날, 습기가 높은 날, 그러니까 비 오고 눈 오고 하는 날, 무릎이 좀 뻐근하고 아픈 거죠. 안 움직이다가 움직일 적에도 아픕니다. 이제 앉아 있다가 걸으러 일어나서 몇 걸음 처음에 걸을 때가 힘들고 몇 걸음 걷다 보면 이제 루스업이 돼서 통증이 없어지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초단기 관절염 특징이죠. 뻐근함이 느끼고 동작이 예전같이 많이 구부러지고 펴지지가 않는다. 붓기도 있는 것 같고 물이 고인 것도 하고 같고 이런 것들이 다 아주 흔한 증상들이죠. 퇴행성 관절염에.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특히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실 적에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30대 중반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자동적으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거 가지고 너무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 지속돼서 악화되다 보면 요 다리가 이렇게 휘어요. O형으로 휜다고 그러죠. O형으로.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안쪽은 연골이 닳아서 공간이 좁아지는데 바깥쪽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아리뼈가 안쪽으로 이렇게 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들이고 제가 매일 하루에 한 20번씩은 듣는 컴플레인들이죠. 그러면 진단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환자분들의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은 한 80% 정도가 환자의 무릎을 안 만져보고도 진단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들이 다 너무 클래식하기 때문에 그리고 흔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환자의 무릎을 검사를 해보면 이제 동작이 정상적으로는 한 이제 똑바른 거죠. 쭉 펴고 0도에서 적어도 150, 160도까지는 구부러져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무릎에 물이 고이고 붓기가 있으면 요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요거는 왼쪽 무릎입니다. 오른쪽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부은 게 완전히 나타나죠. 그리고 요 니캡 요 위쪽으로 볼록 나온 게 보이고 이 정도 되면 동작 구부리는 게 힘들죠. 90도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걷는 모습을 보면은 환자분들이 쩔뚝거리고 걸으시는 분들도 있고 무릎이 O형으로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은 O형으로 휘어 있는 분들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이 다리가 똑바르지가 않아요. 이 환자분은.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요 안쪽으로는 무릎 안쪽으로는 연골이 완전히 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똑바르지가 않죠. 아무리 똑바로 피려고 해도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관절염이 단기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엑스레이가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MRI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MRI로는 연골에 손상이 있다는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나타나는 것이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정상적인 엑스레이입니다. 뼈에 아무 변화가 없고요. 연골 공간을 보면은 이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연골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연골이 닳아버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 공간이 좁아지는 거예요. 요 바깥쪽은 정상적인 공간을 유지하고 있지만 안쪽은 닳아버려서 뼈랑 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단기죠. 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말단기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뼈랑 뼈가 완전히 비비고 있고 연골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완전히 닳아버려서 없어진 겁니다.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 엑스레이는 이 환자분의 엑스레이인데 보면 다리가 O형으로 휘었죠. 오른쪽이 더 심하고 왼쪽보다는. 그러니까 제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진단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받았는데 어떤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하셔야 될 것들은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느끼는 충격을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줄이려면 체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하셔야지 되고 식단 조절을 하셔야지 체중 관리를 할 수 있고 물론 그리고 다리에 있는 근육들을 키워 주셔야지 근육들이 무릎 관절의 shock absorber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랬다고 닥터 김이 운동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마라톤 뛰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거는 무릎 관절이 벌써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충격을 너무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뛰는 거는 하지 마시고 충격이 작은 운동으로 골라서 스마트하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거는 걷기, 고정 자전거 타기, 수영 이 셋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돼요. 뛰고 점프하고 스쿼팅 무게도 많이 올려놓고 하는 그런 운동들은 무릎 관절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나고 물이 붓고 동작이 줄어들고 하는 느낌을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고이는 거는 너무 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무릎에 있는 물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리를 하는 날, 너무 오래 서 있고 활동을 하는 날은 그 무릎 관절 안에서 그 액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만들어서 활동을 줄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무릎이 부었네. 왜 부었을까?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좀 나이스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얼음찜질도 하고 압박대도 사용하고 소염제도 드시고 하면은 이제 물이 없어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고 통증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무릎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음찜질 하시는 것도 좋다고 그랬고요. 뜨뜻한 거를 갖다 대는 것도 좋아요. 부드럽게 운동하시기 전에는 항상 뜨뜻한 거를 갖다 대시는 게 좋고 활동이나 운동 후에는 얼음찜질을 해서 붓기를 가라앉혀 주는 게 좋습니다. 물리치료 처방도 제가 종종 환자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그 이유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배우시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걷기나 고정자전거 타고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특별히 집에서 다른 운동을 안 하셔도 돼요. 다음 단계로는 이제 약품들, 소염제, 아이부프로펜, 모트렌, 애드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이제 소염제이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거를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 드시는 게 소염제입니다. 근데 한국 분들, 특히 여자분들 위장이 좀 센시티브 하신 분들은 이 약을 드실 수가 없고 타일레놀 쪽으로 드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보조 약품들 보면은 이제 글루코사민 군조이튼 있고 한약 종류도 있고 드셔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드시는 거고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예요. 어떤 약이나 보조 약품을 드신다고 해도 연골이 재생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 한 가지만은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주사 치료가 다음 단계죠. 운동도 하고 내가 살도 빼고 브레이스도 사용하고 얼음 찜질도 하고 이러는데도 계속 아프다.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주사 얘기가 나오는데 주사 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로이드 주사죠.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한 소염 약품이라서 무릎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심한 염증이라도 다 가라앉게 됩니다. 염증이 가라앉고 스웰링도 붓기도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동작도 좀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고
대부분 보면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효과가 있어요. 이 스테로이드는 연골한테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도 뭐 1년에 한 번, 두 번밖에 못 맞는다면서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1년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맞으면 맞을수록 연골에는 좋지가 않은 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viscous supplementation이라고, 이걸 흔히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하는 약인데, 이거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관절 안에 들어가서 연골을 코팅을 해주고 거기에 염증이 있는 거를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붓기도 빠지고 동작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관절에 그 hyaluronic acid라는 액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자극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스테로이드는 한 2~3개월밖에 효과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 연골 주사는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평균이 한 6개월, 운이 좋으신 분들은 1년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연골 주사는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초단기나 중단기 환자들의 퇴행성을 가진 환자분들한테 해당이 돼요. 연골이 완전히 닳아버려서 뼈랑 뼈가 비비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연골 주사를 맞으셔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골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지 이 액체가 들어가서 그 남아있는 연골을 보호를 해주는데, 연골이 아예 다 닳아버리면은 이 주사를 맞으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는 연골 주사를 몇 번 반복으로 맞으시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는 또 그 약 효과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다 하고 주사도 몇 번 맞았는데 이게 계속 악화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서히 수술 얘기를 꺼내는데, 그 전에 줄기세포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줄기세포라는 거는 이제 몸에 있는 세포 중에 디퍼런시에이션이 안 돼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세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비계 아니면 골반에서 이 세포들을 빼서 랩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multiply, 그러니까 확산을 시켜가지고서 다시 이제 무릎 안에다가 주사로 놔주는 건데, 이게 무릎에 들어가서 이 세포들이 알아서 여기에는 연골이 모자라니까 내가 연골로 변해야 되겠다 해서 연골을 만들어주는 개념이 그래요. 컨셉트가. 그런데 실질로 그렇게 되냐 아니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가 지금 실험도 연구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인데 100%로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하는 리서치 페이퍼도 나오고 논문도 나오고, 없다고 하는 논문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인슈런스 회사에서 이거를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슈런스가 커버를 하면서 이 주사를 맞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사를 맞고 싶은 분들은 한 대 맞는데 저는 안 해요. 이거를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캐시로 5,000불에서 10,000불 한 대, 그리고 보장은 안 해요. 효과가 있을 거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이 뭐 그냥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해보셔도 되고, 하신다 해도 큰 기대는 걸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정기적으로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오늘 알고 계시고, 다음 단계가 수술 치료죠. 중단기랑 말단기.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는 세 부분이 있죠. 제가 아까 구조를 보여드렸는데, 무릎의 안쪽, 바깥쪽. 제가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무릎입니다. 자, 여기에 안쪽, 바깥쪽, 그리고 요 앞쪽으로 연골들이 이제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요 안쪽이 달아버려요. 안쪽이. 그러니까 요 안쪽으로 체중이 더 많이 쏠리기 때문에 요 부분만 바깥보다 더 빨리 달아버립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부분 치관술, 그러니까 무릎 전체를 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문제되는 부분, 요 안쪽만 replace를 하는 겁니다.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서 세 부분이 다 문제가 있다. 아니면 두 부분 아니면 세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치환술, 그러니까 total knee replacement를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요새 새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거 한 지가 벌써 8년이 되는데 로봇을 사용을 하면서 인공관절 대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이게 로봇인데 이게 이제 로봇의 팔이죠. 팔 끝에 손 부분에 톱이 있던 규석 같은 게 있어서 뼈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로봇의 눈이라고 볼 수 있고 요 부분은 로봇의 프로세서, 그러니까 두뇌죠. 그러니까 얘가 보면서 무릎이 어디에 있고 이 톱이나 규석이 어디를 자르나를 자보고 부품을 갖다 넣어야 되는 게 이제 부분 대치입니다. 로봇을 사용하면서 수술 준비 과정은 이제 진단이 정확하고 이제 수술 단계까지 오신 분들, 이제 제가 저 같은 의사가 환자를 검사를 해보고 이거 해보고 다 해보셨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나머지가 할 수 없이 최악의 경우에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수술입니다. 이제 의견을 드리고 환자분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제 수술 준비를 하셔야죠. 이제 CT 스캔을 찍어서 무릎에 이제 지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걸 CT 스캔을 찍어서 이제 무릎이 어디가 문제고 부품을 어디다 갖다 놔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플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날짜를 잡으시고 주치 의사분의 허락을,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받으시고 내가 수술해도 문제가 없을 건강 상태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그러면은 CT 스캔을 찍고 나서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 환자는 이 컴포넌트들, 부품을 어떤 사이즈를 어디다 어느 뼈에다가 갖다 놔야 되겠다는 거를 수술 전에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플랜을. 그리고 이제 수술하면서 이제 소프트 티슈를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왼쪽 무릎이에요. 요 안쪽으로만 연골이 다 닳아버려서 여기는 뼈랑 뼈가 비비고 또 바깥쪽은 연골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안쪽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있는 힘줄이 리그멘트가 헐렁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옆에서 봤을 적에, 그러니까 요거를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려면은 요 위아래로 위에도 부품을 넣고 밑에도 부품을 넣고 좁아졌던 없어졌던 공간을 다시 채워줘서 이 리그멘트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수술 전 같이.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오기 전에는 이런 공간이 여기 연골이 차지하고 있던 거를 갖다 이 부품으로 다시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쇠랑 플라스틱인데 여기에는 이제 신경이 없죠. 신경이 없다는 거는 이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없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비디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기 열고 이 로봇 여기 보이시죠?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요거는 종아리 뼈 위, 요 초록색으로 있는 부분을 도려내서 없애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다가 쇠랑 플라스틱 부품을 갖다 넣을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뼈를 도려내는 겁니다. 소리가 좀 나죠? 무서운데 소리는 없애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수술할 적에는 어떨 적에는 환자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스크린 화면을 보고서 잘 없어지나 아닌가를 보기 때문에. 그 이제 똑같이 허벅다리에도 이제 뼈를 어느 만큼 도려내야 되기 때문에 요 규석으로 이제 뼈를 도려내는 겁니다. 그죠? 초록색이 있는 부분을 다 없애고 이제 여기에 도려낸 뼈 자리에 쇠랑 플라스틱을 갖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넣고서 보면은 요 화면의 움직임과 환자의 움직임이, 무릎의 움직임이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수술 후에 이제 엑스레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공간이 좁아졌던 것이 쇠랑 위아래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만 여기 플라스틱 폴리에틸린 스페이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O형으로 됐던 O형으로 공간이 좁아져서 없어졌던 공간을 다시 채워주는 겁니다. 수술이 끝나면은 하루 입원하고 수술하는 날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물리치료사랑 걷기 그리고 계단 오르락 내리락을 다 하실 수 있어서 퇴원을 하셔도 안전하다는 이제 그 측정이 떨어지면은 집으로 퇴원을 하시는 거고 수술을 하자마자 100% 디디는 거예요. 체중을 쏠릴 수 있게. 물론 안전을 위해서 목발이나 보행기를 사용을 하시지만 2주에서 한 달 안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으로 퇴원하신 후에 처음 2주 동안은 물리치료사들이 집으로 오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도 오고 이렇게 회복을 하다 보면 2주에서 4주 안으로 이제 직장 복귀도 하시고 활동하는 게 많이 수월해지죠. 이제 제가 비디오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그 부분 대치를 하신 5일 만에 제 오피스 와서 제가 다시 봐드렸는데 그래서 보행기를 갖다 사용을 하는 게 그냥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3주 된 분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걸으세요. 거의 쩔뚝거리는 것도 없어요. 3주밖에 안 됐는데. 근데 이러신 분들이 흔해요. 이 수술을 하시고선 이제 이분은 한 달 되신 분인데 오른쪽이 수술 받으신 분 다리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상처들이 이제 동작이 되게 좋아요. 이 오른쪽 수술 받으신 다리랑 왼쪽이랑 수술 안 받은 다리랑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아요, 동작이. 그러니까 붓기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술 전 엑스레이, 그리고 수술 후 엑스레이. 이거는 앞에서 찍은 엑스레이고요. 이건 이제 옆에서 찍은 엑스레이. 그러니까 이제 허벅다리에 들어가는 부품은 이렇게 라운드 있죠? 동그라져? 예. 무릎을 구부리고 피고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부분 치환술이 불가능하면 어떡합니까? 나의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부분 대치는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토로니 리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죠. 전치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로봇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CT 스캔을 찍고 이 부품이 3개가 있어요. 요거는 허벅다리 끝에 들어가야 되는 부품, 요거는 종아리뼈 위로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사이에 그 쇠랑 쇠 사이에 들어가는 게 요 플라스틱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뼈에다가 어떻게 갖다 놓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로봇을 사용을 해서 뼈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라서 이 부품들을 갖다 넣는 게 로봇을 사용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부터 사이즈를 찾고 그 사이즈가 맞는 부품을 갖다가 어디에다 어떻게 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그거까지 다 조정을 해보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이 예전에 로봇 없이 하던 수술이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로봇을 사용을 하면서 하면 너무 정밀하게 0.5mm 간격으로 자르고 계속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봇을 사용하기 전에는 요런 지그라는 걸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요 종아리뼈 요 이제 잘 봐가지고서 라인업이 잘 됐나 보고, 그리고 이제 요거랑 90도 각도로 퍼펜디큘러한 판을 갖다 놓고 그 위를 대고서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잘라 놓으면은 adjust
하기가 힘들어요. 다시 요거 1mm만 더 잘랐으면 아니면 이 각도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잘랐으면 좋겠는데 한번 자르고 나면 그거를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로봇은 그걸 한번 자르고 나서도 다시 또 바꾸고 다시 또 바꾸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제 톱이 있죠. 톱은 이 로봇의 팔에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조정을 하면서 뼈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부분이 저기에요. 그 화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 바운드리가 있죠. 요 경계선. 이 톱이 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못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미스테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뼈 자르는 그 레벨도 로봇가 우리 수술 시작하기 전부터 정해놨고 수술하면서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무릎 요 뒤쪽으로 혈관이나 신경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해서 자를 수가 없어요. 요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스테이크라는 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걸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 하면은 이 로봇을 한번 인게이지 시켜 놓으면은 이 팔이 자기가 잘라야 될 부분을 한번 락인이 되면은 항상 따라다녀요.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다리를 움직이는 건데 저 팔이 다리의 움직임과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 하면은 수술하는 동안에 환자가 기침을 했어요. 기침을 해서 다리가 움직였는데 내가 잡고 있던 톱이 저절로 환자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도 몰랐는데 환자가 움직이니까 이 핸들이 저절로 환자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움직였든 제가 움직였든 이 로봇은 내가 미스테이크를 만들 수 없게 해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요새는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요거는 좀 더 클로즈업 비디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톱을 갖다 대고 이제 인게이지 하죠. 그리고 제 손은 톱에 붙어 있지 않아요. 톱은 그냥 놔둔 거고 다리를 움직이는데 다리를 따라서 톱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종아리뼈 위를 잘랐지만 요번에는 허벅다리 끝에도 잘라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로봇 팔을 갖다 어느 부분에 대죠. 그리고 트리거를 하면은 어디로 가서 잘라야 되는지를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톱을 시작하고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경계선을 보여드렸죠. 그거를 거기에 바깥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뼈를 잘못 자른다는 그 개념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전치관술 보면은 수술 자체는 한 2시간 정도면 끝나고요. 입원하는 거는 하루 이틀 물리치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집으로 퇴원을 하시는데 안전하냐 아니냐를 먼저 보고 환자가 걸어다니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 있냐 그걸 보고 이제 퇴원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한 평균이 한 달 동안은 보행기나 목발을 사용하셔야 되고 2, 3개월 동안은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작을 키우고 붓기를 빼고 근육을 힘을 키우고 하셔야지 이제 제 기능을 올바른 기능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는 게 이제 왼쪽 무릎이 수술을 한 무릎이고 오른쪽 무릎이 수술을 안 한 무릎인데 이분은 좀 특별해요. 이 정도의 플렉션, 그러니까 구부리는 각도죠. 드물어요. 한 보면은 125도에서 130도까지는 구부릴 수가 있어요.
수술 후에도 무릎 꿇고 닐링하고 이런 거는 수술이 아무리 잘 돼도 환자분들이 하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는 아닌데 했을 적에 좀 번거스럽고 느낌이 좋지 않다 하시는 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닐링 하는 거는 안 하세요. 그래서 전 치관술을 하신 분들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분은 2주밖에 안 됐는데 보행기도 없고 지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 들어오시는데 약간 쩔뚝거리죠? 오른쪽 수술하신 분, 2주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오케이. 이분도 2주밖에 안 된 분이에요. 와이프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저를 자꾸만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제가 이제 로봇 사용하기 전에는 2주 됐을 적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걸어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로봇가 톱이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못 가게 하기 때문에 수술할 적에 다이섹트를 덜 해요. 로봇을 믿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째게 놓고서 잘라놓고 톱이 잘못 가지 않게 확인하면서 보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많이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이섹트를 많이 해야 되는데, 로봇을 사용할 때는 거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안 갈 거를 알기 때문에 다이섹트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작은 수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환자분은 이분도 2주밖에 안 됐어요. 수술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분을 보고서 차트를 다시 한번 봤어요. 이분이 진짜 2주밖에 안 된 환자냐 아니냐. 걸어 들어오는 거, 걷는 것까지도 좋은데 제 앞에서 스쿼팅을 하는 거예요.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근육이 벌써 많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참 특이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로봇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런 환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로봇을 사용하고서부터는 종종 이런 분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제 흔히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부품을 갖다 넣으면은 이게 부분 치환술이든 전 치환술이든 얼마나 갑니까? 이제 보시면은 20년 후에 80%의 토론니가 아직도 잘 사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분 치환술은 74% 정도가 아직도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재수술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20명, 100명 중에 25명은 다시 재수술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후에도 환자분이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무릎이 인공관절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몇 년 못 갈 수도 있어요. 수술 후에 뭐 마라톤 뛰고 무거운 짐 드는 활동을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오래 못 가겠죠. 이제 수술 후에 뭐 걷기, 골프 치고 댄싱하고 하이킹하고 얌전한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 무릎은 20년 간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로봇 수술의 이점은 뭐냐 하면은 정밀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갖다 넣은 무릎이 오래 갈 것이다. 그리고 로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다이섹트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수술이 작아진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지 않고 회복도 빠르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기능과 동작을 찾는 것도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복귀도 빠르고 입원 시간도 빠르고 회복 그냥 전체가 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analogy를 하나 드리면, 이제 로봇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Part 3 가면은 birdie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로봇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every time이 홀인 원이에요. 다 퍼펙트하게 된 환자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은 로봇을 쓴다고 해서 제가 뭐 버튼을 하나 눌러 놓고서 가서 골프를 치고 오면은
수술이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로봇을 제가 사용을 하면서 제 두뇌를 사용을 하면서 여기는 좀 더 깎아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돌려서 깎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아직은 제 두뇌를 가지고서 하는 건데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그것도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수술 후에 주의하셔야 될 생활들. 그러니까 이제 수술 여기 빨간 색깔이 있는 데는 하지 말아야 되는 활동들, 조깅, 러닝, 뛰는 거죠. 컨택트 스포츠, 뭐 풋볼, 바스켓볼 이런 거예요. 점핑이 들어가는 운동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요 초록색 있는 거, 그러니까 하셔야 될 것들, 해도 괜찮은 활동들, 골핑 있죠, 드라이빙, 수영, 하이킹, 워킹, 댄싱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 생각을 해보시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요 옐로우죠. 그러니까 무릎 인공관절 대치 수술을 할 이유는 통증을 없애서 나의 삶의 퀄리티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프지 않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지만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수술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견딜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맺은 말은 퇴행성 관절염은 불치의 병이 아닙니다. 수술 안 하고도 어느 정도 통증이 컨트롤이 돼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계속 나빠져서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 수술을 해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둘레에 이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물어보시면은 다 비슷한 말씀 하실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수술해라. 이제 대부분 수술하신 분들 후회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 수술을 진작 할 걸 내가 왜 기다렸냐. 그게 후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기 치료와 전문의와의 정기적인 상담으로 진단, 수술 전에 치료 방법, 그리고 이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수술이 있으면은 그걸 다 이제 알고 본인이 지식을 얻은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은 이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비드 19 요새 문제가 돼서 제가 마나사스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을 했었는데 이 로봇가 마나사스에서 헤이마켓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헤이마켓 하스피탈에는 코비드 19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없어요. 없고 우리 이제 그 헤이마켓 하스피탈은 이제 병원이 몇 년 안 된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된 병원이라서 방도 독방이고 깨끗하고 넓고 여기서 수술 받으시는 분들은 해피하실 거고 저의 오피스도 이제 마나사스나 헤이마켓에 있지만 이 대기실에서도 의자들을 다 떨어뜨려 놓고 환자 나올 때마다 방 깨끗이 정리하고 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벌써 보내주신 질문들을 대답을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벌써 질문들을 보내오신 분들 관절염에 대한 오해나 심한 관절이 보내는 경고 사인. 뭐 경고 사인은 다 통증이죠. 통증이고 무릎에서 소리가 난다는 그런 느낌이 많고 붓기가 많은 건데 심한 사인은 이제 붓기가 심하고 통증이 심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보면은 환자분이 하는 활동이랑 관련이 크죠. 무거운 거 들고 임팩트가 높은 일이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무릎이 연골이 닳았을 적에는 항상 시그널을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거를 그냥 견디시면 안 돼요. 붓고 아픈 거를 이제 저 같은 의사를 와서 원인이 뭐냐, 진단이 뭐냐, 왜 이러냐 그걸 환자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육이나 인대 파열 어떻게 관리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부를 공부를 우리가 좀 했었죠. 이제 무릎 안에는 4개의 힘줄이 있고 무릎 중간에 2개가 있고 안쪽 바깥쪽으로 하나씩 있어요.
이제 제일 흔히 끊어지는 파열되는 인대가 이제 앞쪽에 있는 십자인대인데 이제 ACL이라고 그러죠. Anterior Cruciate Ligament. 이제 젊은 분들은 그게 끊어지면은 그거를 다시 만들어내는 reconstruction 수술이 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끊어졌다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끊어진 상태로 살아도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있는 십자인대가 끊어졌다 그러면 트위스팅이나 피비팅, 커팅 하는 활동을 할 적에 이 뼈들이 퉁그러지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무릎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reconstruction surgery를 하셔야지 되고, 그거는 재활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걸을 때 무릎에서 나는 소리, 그게 뭐냐, 연골이 스무스했던 게 닳아버려서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특히 계단이나 경사가 있는 데를 오르락 내리락 할 적에는 이 앞에 있는 니캡이랑 허벅다리 끝에 비빌 적에 예전에는 스무스했던 연골이 서로 비비면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러프해지면서 울퉁불퉁해지면서 압력이 가해지면서 글라이드를 하면은 뭐가 걸리는 거 느낌, 소리도 나고, 근데 그 자체만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닌데 통증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거는 문제죠. 이게 무릎에서 소리 나는 거는 흔히 30대 중반부터 시작입니다. 다른 무릎 수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로보트를 사용하면서 수술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는데, 요새는 많은 의사분들이 로보트를 사용하세요. 저도 사용하고. 로보트 사용하기 전보다는 이 수술이 좀 더 정밀해지고 보통 관절염이 아닌, 그러니까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도 쉽게 제가 수술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한번 뼈를 자르면은 다시 자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로보트를 사용하면은 자르고선 좀 더 그걸 다시 자를 수가, 정확하게 다시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로서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큰 도구죠, 이게. 수술한 무릎이 아픕니다. 이분은 이제 뭐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공관절 대치를 하신 분이라면은 대부분 수술 후에 아픈 분들은 보면은 물리치료가 완전히 안 되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힘을 다시 찾지 못하신 분들은 흔히 아플 수가 있어요. 특히 앞부분이.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운동을 좀 더 해보셔야 되고, 차도가 없으면은 한번 오셔야 돼요. 제가 무릎을 검사를 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문제가 뭔가를 찾을 수 있도록. Surgery cost랑 recovery time. cost는 뭐 제가 이 세미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인슈런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인슈런스 회사에 전화를 해보시고 본인의 부담이 뭔가를, 니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은 나의 부담이 뭐냐, 그거를 이제 인슈런스 회사에 물어보셔야 되고, 리커버리 회복 타임은 한 달 정도까지는 보행기나 지팡이 사용하셔야 되고, 그 후에는 걷는 게 많이 수월해지고, 3개월 후에는 수술하기를 잘한 것 같다 생각하실 거고, 6개월 정도 지나면 근육이 어느 정도 붙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수술 안 하시고 괴로워하신 분들한테는 수술해라 말씀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 제가 받은 질문들에서는 다 제가 대답을 해드린 것 같은데, 다음으로 딴 분들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그럼 질문 받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채팅방에 예. 질문이 좀 들어와 있어요. 저희가 읽어드릴까요? 예, 그래 주세요. 네, 그러면 예설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다리를 펴려고 할 때 통증을 느끼면 퇴행성 관절염인 거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릎 어떤 관절이든 안 움직이다가 움직일 적에는 뻐근하고 좀 불편해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무릎은 물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부리고 앉았던 어떤 자세랑 관련 없이 관절에 움직임이 없는 시간이 오래 가면은 그 다음에 움직이려 할 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맥걸음이 불편하고 20-30분 앉아 있다가 안 움직이다가 일어나서 움직일 적에 불편한 건데 그 한 가지 증상을 가지고서 관절염이다 아니다라고 하기는 힘들죠. 대답이 됐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무릎이 뻑뻑하면서 소리도 나고 발바닥이 아파요. 정확히 뒤꿈치가 발굽 모양으로 찌릿하면서 열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무릎에서부터의 문제인지 아킬레스 쪽의 문제인지요? 둘 다 아닐 수 있는 가망성이 더 높습니다. 아니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무릎도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불이 타는 한 통증이면은 척추에서 신경이 눌릴 가망성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척추에서 이게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신경을 자극을 주는 이 스트럭처리 있으면은 문제는 허리지만 느낌은 이제 통증을 느끼는 부분은 다리 전체가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가는 신경이 눌리면은 발에서 통증이 나타날 것이고 무릎으로 가는 신경이 척추에서 눌리면은 무릎의 통증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의사로서 환자분이 와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합니다 하면은 이 한 가지의 문제가 이 증상을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진단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면 무릎도 아플 수도 있고 종아리도 아플 수 있고 발바닥도 아플 수가 있어요. 통증의 퀄리티도 burning pain 하면은 그거는 신경통이에요. 저리고 누가 바늘로 꼭꼭 찌르는 같은 거, 핀셋 니들스, 이 증상들은 다 신경통입니다. 그러니까 신경통은 이제 제일 흔한 부분은 척추예요, 허리. 그래서 이제 나이를 그 서류 작성할 때 묻는 이유가 60대 연세가 있으신 분이 무릎도 아프고 종아리가 아프고 발바닥도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아프고 앉으면은 괜찮고 이거는 협착증이에요. 척추의 협착증 그 한 가지 문제로서 다리에 느끼는 불편함을 다 설명을 다 explain이 되는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무릎이나 발바닥의 문제가 아니라 척추를 검사를 해볼 거예요. 만약에 제 오피스로 오셨다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지금 현재 모든 시술은 로봇을 사용해서 합니까? 어떤 수술, 그러니까 무릎 인공관절 대치하는 거 로봇 사용하고요. 히프도 리플레이스 할 적에 로봇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복부에 이제 내장 수술을 할 적에도 제가 보여드린 로봇은 아니지만 다른 로봇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너럴 서전이랑 뭐 유럴로지스트랑 사용하시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다 의사들이 인간이 로봇을 사용을 하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이제 흔히 들어오는 질문들이 그러면 닥터 김은 수술할 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호기심이죠. 이 사람이 진짜로 로봇을 사용을 하면서 수술을 해주는 건가? 아니면 로봇가 그냥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건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뭐 버튼 하나 눌러놓고서 골프 치러 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슬관절 수술 후 수명 데이터에 보면 전지완술이 부분지완술보다 수명이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부분치완술 해야 하는 환자들이 장래를 봐서 전치완수술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되도록이면은 작은 수술을 제가 권해드리죠. 부분 치환술을 2,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130년 140년 150년 160년 170년 180년 190년 1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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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년
받을 분이 전 치환술을 받아도 효과는 좋은데 그거는 큰 수술을 필요 없는 수술을 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 치환술을 한 후에 15년이 지나갔는데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부분 치환술에서 전 치환술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재수술은 재수술이지만 그러니까 수술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전 치환술을 한 후에 20년 후에 다시 또 수술을 해야 되면 그러니까 리비전 전 치환술이 되는데 그거는 훨씬 더 큰 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토론이에서 리비전 토론이를 안 가게 해드리기 위해서 부분 그러니까 partial knee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토론이 리플레이스먼트를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데이터를 보셨을 적에 이게 토론이가 더 오래가네. 그거는 맞는 얘기인데 토론이를 한 다음에 리비전을 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partial 그러니까 부분 치환술로 해결이 될 문제면은 작은 수술을 먼저 해드리고서 나중에 수술이 더 필요하시면은 전 치환술로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게 그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다가 움직일 때 아픈 것은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네. 극기 운동을 하고부터는 이런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지속적으로 극기를 하면 이런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yes. 맞는데요. 관절은 연골은 항상 시간이 가면서 닳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시면은 근육이 강화되면서 그 연골이랑 관절을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골이 닳아가면서 그 연골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세지면서 shock absorbing 그 기능을 덜어주는 거예요. 근육을 키워서 관절을 보호해 준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될 이유가 제일 넘버원 이유가 그거예요. 근육을 키워서 shock absorber를 키워라 이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미리 보내주신 질문과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에는 답변을 저희 장김 선생님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타입을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래 그 스크린 아래 채팅 네모 박스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왼쪽으로 participant라는 네모 박스가 있는데요. 그 버튼을 누르시면은 오른쪽에 participant 이름들이 이렇게 쫙 나와요. 거기 맨 아래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raise hand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시면은 저희가 그 선착순으로 한 분씩 뮤트를 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육성으로 질문을 해주실 수 있으시거든요. 한 선생님 혹시 계시면은 레이스 핸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 아이콘을 볼 수 있게요. 아니면은 아무나 한번 example로 해주실 분 있으세요? 저는 그 버튼이 없어서. Maybe Dr. Kim, if you want to demonstrate the raise hand. 웨이사는 그게 한유 펑션이 없는데요? 선생님. 네네. 여기 손 드신 분 2분 계시네요. 이렇게 레이스 핸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파란색 손바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희가 한 분씩 언뮤트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계시면은 지금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현유 선생님 언뮤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선생님은 저기 무릎만 지금 치료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정형외과는 네. 다 봐요. 팔, 다리 아, 다 보고 네. 척추는 안 봅니다. 척추는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죠. 아, 목이나 허리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스페셜리스트가 또 따로 있어요. 목이랑 허리랑. 아, 네.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4월에 그 자궁 근종 수술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발바닥 아픈 질문 올린 사람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무릎이 원래 소리가 나서 무릎하고 그쪽으로 생각했고 허리는 그냥 계속 아파왔으니까 그냥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아까 그 협착증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그 허리 복부 운동을 좀 네. 해보세요. 이제 네. 흔히 인터넷 사용하세요? 네. 인터넷? 네. 네. 인터넷 이제 유튜브에 가면은 한글로라도 한글로 이제 복근 운동, 허리 운동 네. 찍으면은 비디오들이 수두룩 나올 거예요. 네. 한국말로도 나오는 네. 비디오들이. 네. 그러니까 뭐 네. 한두 개 골라서 그 네. 복근이랑 허리 그리고 네. 여기 이 몸 중간 부분 근육들을 키워 보시면요.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의사를 보러 가기 전에 한 네. 달 네. 정도는 운동을 네. 집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45살이고 아까 나이를 얘기하면 좋다 해서 45살이고 실내 자전거 한 20분 타고요. 이게 네. 아프면서 그리고 그냥 걷는 거 한 30분 정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복근 운동을 좀 하라는 거죠. 등 그죠? 근육하고. 네, 네. 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가 보네요. 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코호스트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그 손바닥 버튼을 못 누르는데요. 저는 그 계단을 오를 때만 아프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괜찮아요, 이 무릎이. 가끔 가다가 소리도 나기는 나는데요. 전에 장김 이사님께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둘 다 아마 아플 텐데 이러셨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계속 한 번 유심히 봤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만 아프고 내려갈 때는 멀쩡해요. 이런 거는 뭘까요? 교과서를 보면요. 네. 내려갈 때가 더 아파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갈 이게 때보다. 왜 그러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가 그 니캡의 압력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니가 아닌가요? 다른 데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다른 데. 그러니까 올라갈 때가 다른 데? 아프고 내려갈 때는 멀쩡하니까 다른 데서 오는 통증일까요? 뭐 허리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무릎에도 이제 앞부분이 제가 아까 뭐 이렇게 모델 보여드릴게요. 요 앞부분이 요 니캡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 모델은 없어요. 네. 여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요 앞부분이 연골이 다르신 분들이 있으면은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 스쿼팅,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할 적에 요 니캡 그 부분 아니면 무릎 뒤쪽으로가 불편을 많이 느끼세요. 네.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있을 적에도 장기간 오래 앉아 있으면은 불편해서 무릎 구부리는 걸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압력을 네.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제 스트레칭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앞에 있는 쿼드리셉 근육이랑 뒤에 있는 허벅다리 뒤에 있는 햄스트링 근육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셔서 레스팅 쉴 적에 근육의 그 레스팅 톤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거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게 도움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patellofemoral syndrome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아니면서도 연골은 정상인데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되게 흔해요, 그게. 그래요? patellofemoral syndrome이라는 게 kneecap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게 네. 문제인데 되게 흔해요. 네. 알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계단 오를 때 진짜 악 소리 날 정도 아파서 페인.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게 네. 저 의사는 맨날 운동만 하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육을 운동 열심히 키우셔야 돼요.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이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아, 네, 선생님. 진짜 장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매번 이렇게 그림하고 동영상 그리고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마침 인사드리기 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한인복지센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세미나를 기획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세미나 평가서 잊지 마시고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장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께서 아까 AI 발달하면은 어쩌면 선생님 두뇌에도 어쩌면 필요 없을 거라고 그러지만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선생님의 두뇌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AI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평안한 저녁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